오늘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번 부평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문제를 좀 풀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순서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항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푼 시험지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를 어떤 순서로 좀 풀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지금 분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는 상담을 하는데, 지난번처럼 우리 이번 수업 중에 상담을 하지 못한 친구는 따로 주중에 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구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딱 2개월 남았어. 2개월간 집중적으로 이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2개월 만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월등히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현재의 실력에서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확정하는 과정으로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은 지금 업체별로 등급 컷 점수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 지금 니트스의 경우는 화작의 1컷을 95점으로 잡았는데, 뭐 대성이나 메가는 지금 1컷이 90점, 91점, 혹은 뭐 92점 이렇게 얘기를 거기 올라와 있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요거의 중간값인 지금 EBS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그 이번 업매하고 화작의 등급 컷 안내하고, 그 다음에 EBS를 기준으로 오답률 높은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등급 컷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화작은 93, 85, 77, 67, 93, 85, 77, 67. 언매는 89, 81, 73, 63. 89, 81, 73, 63. 제가 왜 등급 컷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수능이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인 거잖아. 그럴 때 평가원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평가원뿐 아니라 모든 정부 조직은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가원은 불수능이라는 얘기도 듣고 싶지 않고 물수능이라는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불수능하고 물수능은 다 뭐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급 컷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불수능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불수능은 야, 이거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이거 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된 게 맞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 불수능이야. 그 다음에 물수능으로는 무슨 욕을 먹는 거냐면, 야, 너네 이거 변별력 확보가 되겠냐? 이거 대학별 고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위권 내에서의 변별력이 담보가 돼야지 지금 뭐 의대 갈 애들 그렇지 않은 애들이 구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점수가 퉁그러져서 뭉치게 되면 이것도 변별력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 그러면 수능이 변별력이 없어지게 되면 자꾸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대학별 고사가 부활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 둘 사이에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평가원의 숙명이야. 그런데 이번 시험은 강조합니다. 이번 시험은 문제 자체, 지문 자체로 보면 무난한 시험이야. 다시, 지금 문제 자체, 지문 자체로 보면 무난한 시험이라고. 달리 얘기하면 얘는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컷 점수를 보면 아이들이 되게 어렵게 느낀단 말이야. 더군다나 성적이 떨어진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성적이 등급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점수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사설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그 N수생,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수요일에 3학년 여기서 먼저 수업을 하고 목요일에 이제 N수생 수업을 했는데, N수생도 비슷해. N수생도 여러분들처럼 점수가 올라간 친구들보다는 점수가 떨어진 친구들이 훨씬 더 많거든. 걔네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야, 내가 그거 문제 어려웠어? 다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럼 결국 뭐가 문제였다는 거야? 운용이 문제였다는 거야. 시간 관리와 시간 운영이 문제였다는 거고, 단순하게 거기에 있는 지문과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푼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얘기를 강조를 하냐면,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고 지문도 어려운 지문이 없었기 때문에 등급컷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이거 불수능으로 욕먹을 수 없어. 욕 안 먹습니다. 킬러 문제가 없어. 단순하게 오답률이 높다고 해서 킬러 문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신경 써야 될 것이, 그래 불수능은 아니야? 그러면 변별력을 갖췄냐? 이거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 화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1컷이 93점이래. 그러면 지금 1등급 내에도 7점의 점수가 상존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만점이 없으면 어려운 시험이지만 만점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1등급 내에서도 변별력을 갖춘 거고, 이게 만약에 어려운 문제로만 이루어진 등급컷이라고 하면 1컷과 2컷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겠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9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야, 9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컷하고 2컷에 나타나는 점수 차이는 5, 6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95점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1, 2컷의 점수 차이가 벌어져야지 정상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한쪽으로 몰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 등급컷을 보시면 1컷하고 2컷의 점수 차이가 8점입니다. 지금 1컷 점수가 93점? 그러니까 2점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2등급하고의 점수 차이는 지금 한 2, 3점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1컷하고, 그러니까 1등급하고 2등급 사이에서의 충분한 변별력도 생긴다는 얘기지. 명확하게 상중하가 나눠지는 시험이었다고.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지문이 어렵지 않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수능도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공부에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것은 시간 관리야.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겠다가 아니라 내 실력을 오롯이 발휘할 수 있는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간 관리는 결국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순서와도 관련이 되는 거야. 다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실력을 2개월 만에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니야, 못해. 지난 3년간 했는데도 잘 안 됐잖아. 그런데 2개월 만에 어떻게 그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정을, 그러니까 마음만 좀 달리 먹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순서만 조금 조정해 준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가시적인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거. 내가 수요일에 수업할 때, 수요일이 시험이었잖아. 수요일에 수업할 때 가장 걱정했던 건 뭐였냐면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무난했단 말이야. 평이했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평이해서 한편으로는 3학년 애들 이번에 좀 성적 좀 나오겠네, 이런 기대가 있었어. 그래서 막상 수요일에 수업을 했는데 웬걸 성적 조사를 해보니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거나 성적이 오른 친구들이, 지금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전체 친구가 한 33, 4명 정도가 되거든. 근데 그 중에 대여섯 명만이 그동안에 모의고사 봤던 실력하고 좀 비슷하게 나온 거야. 대부분은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어렵지 않았으니까, 야, 지금 N수생이 이번에 강세를 보이는 건가? 라고 해서 그런 걱정으로 수업을 했는데 N수생도 똑같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딱 이 정도 수준만 출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수능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또 정말 똑같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이제 성적이 오르겠죠, 전반적으로. 이거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애들이 공부를 할 테니까, 대비를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 성적이 안 오르더라도 N수생의 성적이 오르면, 이번에 지금 이번 구평을 본 재수생의 퍼센티지를 봤더니 20%가 되더라고. 그럼 20% 중에 절반, 20%의 절반 정도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라고 친다면, 그럼 걔네들의 숫자가 10%잖아. 그럼 여러분들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그대로고 N수생 성적이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등급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의 난이도보다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겠어?
조금은 어려워질 거라고.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려워질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 물론 제가 생각을 하면 되죠. 내가 생각해서 여러분들 알려주면 되잖아. 단순합니다. 봐. 내가 지금 지문의 수준도 평이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문제 수준도 평이하다고 얘기했어. 먼저 독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독서를 보면, 아니, 안 봐도 돼. 이러지 않아도 돼. 그냥 지금 전반적인 얘기라고 세부적인 얘기들은 이제 문제대로 보면서 할 거야. 독서는 우리가 평소에 풀었던, 아니, 6평보다도 이번 독서 지문이 짧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의 길이도 길지 않아. 그러면 글자 수가 줄은 거잖아. 그러면 이 줄어든 글자 수가 다른 쪽에서는 늘어났을 거라고.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야? 선택 과목이야. 그게 대표적으로 선택 과목이야. 그래서 이번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이번 성적이 큰 폭으로 떨어졌던 친구들의 가장 많은 공통점이 선택 과목에서의 지연입니다. 선택 과목에서의 답이 한 번에 안 보였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또 뭐냐면, 이 현상이 문학과 독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문학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7월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4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였으면 안 그랬을걸? 평가원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중요도를 알아서 그래. 그러니 한 번 긴장된 게 뒤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건 되게 중요해. 그럼 수능 때는 어떻게 했어? 더 심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내가 문제 풀 때 선택 과목으로 먼저 푼다. 그럼 이 선택 과목 뒤로 빼자가 아니야. 선택 과목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심리적인 충격을 덜 받는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지금 전반적으로 독서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어. 짧아진 것만큼 선택 과목과 문학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일단 문학에서는 소설 지문이 길어졌고, 그 다음에 갈래복합도 가나다 새 지문을 활용을 했다. 그리고 고전시가도 물론 연계빨이 있긴 하지만 고전시가도 길게 출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긴 지문들이 대체적으로 선택 과목과 문학에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 선택 과목하고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왜냐면 보통 상대적으로 독서를 마지막에 푸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독서의 난이도하고 문학의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비교해봐. 그러니까 시간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게 더 맞힐 만한 것인지. 아마 독서가 더 맞힐 만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더 많았을걸? 이거 시간이 있었으면 내가 맞췄겠다. 왜냐면 문학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요구하는데 독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도의 난이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최소한 5점 이상의 점수는 띄울 수가 있을 거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수준하고 똑같이 출제가 되면 점수가 오를 테니까, 그럼 독서에서 봐요. 독서. 지금 독서가 어렵지 않았던 게, 보통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가나 지문은 뭘 많이 다뤘어? 정보량이 많은 거 다뤘다고. 맞아? 인문 지문이나 철학 지문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SF 영화 다뤘어. 예술 지문이 인문, 사회,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예술, 이 5가지 제재 중에서 예술 지문이 가장 쉽잖아. 그런데 가장 쉬운 지문인 이 예술 지문으로 가나 지문을 활용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지문이야. 사회 지문. 보통 사회 지문은 그동안 뭐가 많이 나왔어? 법이랑 경제야. 그런데 이번 사회 지문은 법, 경제 지문이 아니지. 그러니까 문제 수준은 똑같이 하더라도 지문의 내용만 조금 바꿔도 충분히 난이도의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예상해 주셔야 돼. 지금 구평에서는 가나 지문에서 인문 지문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런데 인문 지문, 그런데 최근 3년간 그 독서 인문 가나 지문을 보면 죄다 중국하고 조선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 있었거든. 그래서 서양 철학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된 그 지문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정보량이 많은 지문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이야. 두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이번 구평에서의 이 등급컷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중요한 게, 두 번째로 볼 거는 화작하고 엄매의 점수 간 차이거든. 지난 6평에서 문제가 됐던 게,
화작하고 엄매의 1컷의 점수 차이가 학종 등급컷을 기준으로 7, 8점이 차이가 났다고. 그럼 역대급 그동안의 시험에서 보여준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차야. 가장 많은 점수차. 보통은 2, 3점이야. 가장 많이 났을 때가 4점이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이거 줄일 거야, 아니야? 지금 이 엄매랑 화작의 그 점수 차이를 줄일 거라고? 그럼 줄이는 방법은 단순하죠. 엄매를 쉽게 내든지 그 다음에 화작을 어렵게 내든지야. 그런데 이 엄매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6평에서의 엄매와 지금 9평에서의 엄매를 보면 9평에서의 엄매가 좀 더 쉽게 출제가 된 게 맞아. 9평에서의 엄매가. 그래서 지금 EBS는 화작하고 엄매의 점수 차이가 4점밖에 안 나지만 다른 업체들을 보면 한 6, 7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엄매랑 화작에서. 그럼 이제 이 점수차를 줄인다고 했을 때 지금 매체 문제를 6평보다 쉽게 냈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고 지금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면 화작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야 이 차이가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화작에서는 우리 화작의 45번 문제를 볼게요. 화작의 45번. 화작의 45번을 보면 원래 우리가 그동안에 모의고사에서 봤을 때 45번 주로 어떤 게 나왔어? 자료 활용한 측면이야. 그래서 지금 그쪽을 모두 꽉 채우는 지문의 길이를 보여줬다고. 그런데 이번 9평에는 지금 그 유형이 빠졌지. 그럼 그 유형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화작의 난이도는 높아지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지금 9평을 기준으로 수능이 이것보다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면 다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을 거야. 지문 제재에 차이를 둬서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시험은 선택 과목하고 문학에서의 시간을 얼마나 덜 불필요하게 소모하는지 이게 중요했던 거잖아. 그럴 때 문학을 생각해 보자. 문학은 연계가 이렇게 될 거야. 소설 두 지문이죠. 현대소설, 고전소설 둘 중에 하나가 연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현대시 한 편 연계될 거고 고전시 한 편이 연계가 될 거야. 이거는 고정이야. 이건 고정값. 그러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의 평가원에서 문학을 연계하는 측면을 생각해 봐야 돼. 이거는 사설 모의고사하고 잘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사설 모의고사에서 연계가 돼도 EBS에서 실린 장면이 정말 조금 들어가거나 아예 안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가봤자 절반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은 지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맞지? 그래서 연계되지, 그러니까 같은 작품인데 EBS에 실리지 않은 다른 것들을 냈단 말이야.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계된 거 생각해봐. EBS 지금 평가원에서 낼 때 연계된 거 생각해보면 지금 이화전이 그 고전소설 이화전이 연계가 된 건데 앞 한 단락, 앞부분 줄거리, 약간 중간 부분 줄거리의 그 앞부분에 요만큼만 없는 내용인 거고 나머지 전체는 다 있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현대시는 다시 전체 전문을 실어주는 거니까 당연히 그 통째가 나오는 거고, 고전시가를 생각해 보자고. 고전시가 이번에 고전시가 화전가가 연계가 됐는데 화전가 연계는 어떻게 됐어? EBS에 있는 지문 그대로 냈어. EBS에 있는 지문 그대로 냈다고. 이게 올해 6평하고 9평에서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6평에서의 연계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집에 가면 6편 시험지 있죠? 6편 시험지 한번 확인해봐. 올해 6평에서의 연계는 독서에서의 연계 체감이 좀 높았어. 그 세입자 보호하는 지문하고 그 다음에 플루리딩가 철학 지문, 인문 지문하고 요 두 개가 거의 EBS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뤘거든. 그런데 올해 9평은 독서에서 그렇게 체감될 만한 것이 지금 가나 지문에서 SF와 관련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도 하나가 연계이긴 하거든? 뭐지? 기술 지문. 축음기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연계야.
그거 연계인데 누가 그거 추금기 연계 느끼겠어? 더군다나 그 지문의 핵심 내용은 추금기가 아닌데. 그런데 구평에서의 문학은 6평에서의 문학만큼이나 체감 연계율이 높았다고. 그러면 이 얘기는 수능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야. 수능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간 조정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안내했던 시간이 독서 35분, 그 다음에 문학 30분, 그리고 선택 15분이야. 그런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나온다면 화작만 해도 여러분들 15분 이내에 푼 친구들 아마 없을걸? 만약에 15분 이내에 풀었는데 다 맞췄다. 그럼 그 친구 정말 잘하는 친구고. 지금 아무리 빨리 풀었다고 해도 14분, 15분 이렇게 걸리는 것 같단 말이야. 보통은 17분, 20분 걸린 친구들이 많아. 그러면 예의 시간을 지금 20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날 여러분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 클 거라고, 9평보다. 더군다나 지금 6월하고 9월은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봤잖아. 근데 수능은 어디 가서 봐? 여러분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 가서 시험 봐. 그 고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사전 소집할 때도 그냥 저기 학교 교문에서 내가 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구나, 그것밖에 확인 못해.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공간에서 그 반에 있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긴장도가 높아지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수준에 나와도 여러분들 20분 걸릴 수 있다고. 그러니 애초에 처음부터 얘를 20분 걸린다는 생각을 해야지 시간에 대한 압박을 안 느낄 거란 말이야. 이건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해. 국어는 1교시 심리적 압박이 커서. 그 다음이야.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면 독서는 30분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다 풀자가 아니야. 30분에 덜 어려운 것들을 제대로 풀자입니다. 그리고 요 문학의 경우는 30분 이내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30분 이내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연계바를 제대로 느껴야 돼. 연계바를 제대로. 그러면 연계바를 제대로 느꼈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우리 고전소설 이번에 연계라고 했었지. 이 연계가 됐다는 것을 느낀 친구들은 본문을 거의 읽지 않고 문제를 풀어. 왜? 거의 그대로 장면이 나왔던 거니까. 대략 얼마 걸리냐? 6분에서 7분입니다. 다시, 우리가 연계의 느낌을 받았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사설 모의고사를 볼 때 지금 이 작품이 연계가 됐을 때 연계되는 분량을 통해서 내가 이 지문에서 얼마나 걸린지가 자꾸 산출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수능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를 산출할 수 있을 테니까. 이해했어? 다시, 소설에서 연계가 됐다면 여러분들 얼마에 풀어야 된다고? 8분 이내로 풀어주셔야 돼. 6, 7분을 목표로 잡아주시고. 그러면 비연계일 때 소설문학은 어느 정도냐? 9분에서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연계와 비연계의 차이는 대략 3, 4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해. 소설에서. 그 다음 두 번째야. 두 번째 고전시가. 이번 회차 고전시가를 봐봐. 이번 회차 고전시가를 보면 만약에 화전가가 연계가 안 됐다고 쳐봐. 지문이 길지. 이 정도 길이라면 이 고전시가는 8, 9분 걸릴 정도의 지문이야. 그런데 연계가 있기 때문에 얘는 5, 6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왜? 화전가가 그대로 나와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제가 시간에 대해서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을 만족하기 위해서 포인트는 문학이라는 거예요. 문학에서 얼만큼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단순하게 내가 빨리 풀어서 시간을 절약하자가 아니라 연계빨로 시간을 절약해야 돼. 그래야지 실수를 줄이지. 빨리 읽어서 시간을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정답률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봐서 알잖아. 빨리 읽는 것만큼 정답률이 안 나와. 그러니 연계를 통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되겠다. 됐어?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표야. 첫 번째,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푼 거를 통해서 푼 순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 국어 공부의 최우선 순위는 문학 연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선택 과목에 대한 부담을 줄여라. 그러니까 이제는 화작도 그렇고 엄매도 그렇고 일정 시간의 공부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정답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 됐어? 끝.
지금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와 전체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금 이번 시험에서의 어떤 특성들을 좀 살펴보는데 먼저 화적부터 좀 볼게요. 지금 임기야, 너 엄매야 화작이야? 민재가 엄매죠. 우리 또 엄매하는 친구가 있을까? 오늘 화작하고 그 다음에 엄매에 대한 얘기 다 할 거야. 우리가 전에 이제 화작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번 회차에서 가장 좋은 문제, 그러니까 독서, 문학, 선택 과목 포함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문제는 37번입니다. 37번. 요 37번이 그동안의 클리셰를 깼어. 그동안의 클리셰를 깨서 화작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내가 적절하게 걸렸다 판단의 기준은 세 문제예요. 37번, 그 다음에 39번하고 40번, 요 세 문제입니다. 요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야. 다시, 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야. 이 문제에서 최대한 시간 소모를 줄였어야 여러분들이 화작에 대한 시간 관리가 됐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37번은 문제 자체도 좋아. 왜? 클리셰를 깼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 학생 1, 2, 3을 봅니다. 학생 1, 2, 3. 보통 이 문제는 내용을 중심으로 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더군다나 학생 1, 2, 3의 전제가 뭐야? 얘네는 발표를 잘 들은 친구들이야. 그래서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과 관련 짓거나 아니면 추가 의문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학생 1, 2, 3 혹은 이 발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측면에서 학생 1, 2, 3이 언급이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학생 1번하고 학생 3번을 묶어주세요. 학생 1번하고 학생 3번. 이 학생이라고 학생 3이 완전 중요해. 클리셰를 깼다니까? 왜 그러냐면 학생 1번하고 학생 3번이 발표를 제대로 듣지 않았어. 다시, 여태까지 이 유형은 발표를 제대로 든 것을 전제로 지금 이렇게 발표에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자신과의 경험, 그 다음에 추가 의문, 이런 것들을 드러내줬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그래서 내용적 측면에서 파악이 안 됐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을 거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화작에서 이 문제의 오답률도 높습니다. 얘가 얼마냐면 66.3%. 그 다음에 38번에서 42번 지문을 볼게요. 38번에서 42번 지문을 보면 이거는 엄매를 하는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시, 요거 38번에서 42번은 엄매를 하는 친구들도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 38번, 40번 큰 문제를 보겠습니다. 큰 문제. 가는 지역 문제 탐구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답고, 나는 학생 3이 작성한 제안서의 초고래요. 됐어?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나에서의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다시, 지금 이 지문의 특성을 생각해봐. 이 지문의 특성은 가에 나오는 내용이 당연히 어떻게 돼? 나에 반영이 될 거라고. 맞아? 그런 측면에서 가나를 묶어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가나를 묶어줄 필요가 없잖아. 그럴 때 내가 우리 본문 아직 안 봤어. 본문 보지 말고 그냥 제목을 큰 문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가는 지역 문제 탐구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고, 나는 그 중에 한 명인 학생 3이 작성한 제안서의 초고래. 그러면 가에서의 핵심 내용은 뭐와 관련돼야 돼? 그렇지, 제안서 작성하고 관련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하고 나를 묶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어디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냐면 미음하고 A 사이입니다. 미음하고 A 사이. 미음하고 A 사이를 보시면 거기 학생 3이야? 좋아. 근데 어떻게 제안서를 써야 설득력이 있을까? 거기다 무표 표시. 이거야 이거. 지금 그 이하의 내용부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거고, 달리 얘기하면 나를 볼 때 방금 우리가 물결 표시 친 그 이하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면서 읽어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39번하고 40번 문제를 풀 때 시간 소모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특히 39번. 특히 39번은 정답이 3번이죠. 이 3번 선택지 되게 좋은 선택지야. 독서에서 똑같이 보여주는, 독서에서 똑같이 우리가 자주 어려워하는, 그래서 오답률이 높게 만드는 선택지를 구성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구성이 됐거든. 그래서 요 엄매를 하는 친구들도 요 39번 문제만큼은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독서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지금 요 38번, 42번 지문에서 38, 그 다음에 41, 42번은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거고, 얘는 어렵지 않은 문제야. 왜? 38번은 가만으로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41번하고 42번은 얘는 나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야. 39번하고 40번은 가와나의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 회차의 화작은 방금 얘기했던 37번, 그 다음에 39번, 40번 이 세 개의 문제를 어떻게 소화했는지가 시간 관리의 열쇠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을 좀 볼게요. 문법은 화작 친구들에게는 뭐 전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어서 일단 우리 엄매를 선택한 친구가 있으니까 문법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문법은 원래 문법 문제 5개를 풀 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냐면 7, 8분 정도의 시간을 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지문형 때문에 그래. 지문형 때문에 원래 보통 문법 문제는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그래서 엄매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을 선택하는데, 이번 회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문법도 독해가 필요하다. 문법도 독해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문형 문제는, 그러니까 35번하고 36번은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야지 답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보기에 있는 내용들은 잘 읽지 않아. 왜? 내가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 회차는 보기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즉 보기가 독해가 안 되면 답이 안 나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문법 문제 5개를 풀 때도 대략 10분 정도가 걸린다는 생각으로 풀어주셔야 돼. 보기를 제대로 읽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막을 거다. 그래서 화작은 17분 이내로 해결할 수 있어. 화작은 17분 이내로 해결할 수 있어. 지금 45분 문제가 바뀌고 어려운 거 나온다 하더라도 화작은 17분 이내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엄매는 17분 이내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거야. 문법 문제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보기를 다 정독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번 문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38번이거든. 38번이 오답률 78.3%입니다. 이거는 화작 보는 친구들도 같이 보세요. 38번 볼게요. 38번. 엄매 38번입니다. 준영아, 우리 엄매 38번 펴주세요. 엄매 38번. 다시. 지금 문법 문제인데 이 문법 문제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독해가 필요하다고. 어디를 읽어볼 거냐면 거기 학습활동에서 밑에서 3번째 줄이야.
이를 고려하여. 찾았어? 네. 거기를 읽기 전에 일단 거기다가 한번 밑줄 치고 동그라미 1, 2, 3, 4를 매겨 볼게요. 두 번째 줄입니다. 격조사, 격조사, 동그라미 1. 격조사, 보조사,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보조사, 격조사, 동그라미 3. 보조사, 보조사, 동그라미 4. 지금 보조사와 격조사의 결합에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얘기거든? 맞아? 그럼 다시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볼 거야. 거기 이제 같이 보자. 이를 고려하여 아래 문장에서 확인되는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유형이 모두 나타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그럼 질문. 이 문장에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의 결합 유형이 있다는 거냐? 아니지. 지금 여기에는 결합 유형이 있긴 하지만 그 결합 유형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결합 유형이 두 개밖에 없거든. 그리고 그 두 개와 똑같은 걸 봐봐. 그럼 이 두 개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찾아서 선택지에다 어떻게 해야 돼? 새로 뭐 적용해야 돼. 지금 여기에 있는, 다시 내가 왜 엄매에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문법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지금 여기에 있는 문법 내용은 기본적인 거야. 저 구석탱이에 있는 문법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많이 틀린 이유가 그동안에 우리가 문법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다시, 예전에는 문법 지식이 중심이야. 문법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 문법 문제 5개 모두가 문법 지식은 문제를 풀기 위한 보조수단이야.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게 큰 차이. 그러니 엄매에서의 시간을 줄이기는 화작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그거를 생각하고선 접근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시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끝. 엄매는 이 정도만 볼게요. 뭐 매체 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서. 그러면 이제 문학을 보겠습니다. 고전소설부터 볼게요. 지금 고전소설을 보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내가 소설 지문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설에서의 정답률이 떨어진다 하는 친구들은 이 방식을 좀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은 당연히 우리가 사건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이 사건은 누가 일으키는 거냐면 인물이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야 사건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이 사건이 어떤 이유로 혹은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가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야.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걸 써주세요. 제일 먼저 내가 소설 지문을 읽었어. 그럼 바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 소설 지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인물을 쭉 지면 하단에다가 써주세요. 인물 나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이 지문 밑에다가 A가 등장했구나, B가 등장했구나, C가 등장했구나, D가 등장했구나 이렇게 적어달라고. 그 다음이야. 두 번째는 다시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를 잘 맞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게 아니야. 지문을 잘 소화했다면 맞힐 수 있게끔 문제를 내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 잘 풀지가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지문을 잘 읽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이 지문을 적절하게 읽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봐 달라고.
인물을 나열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는 거냐면 인물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은 부부래요. 부부. 요거는 모자래.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친구래.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났어. 그러면 A하고 C의 관계는 뭐가 되겠어? B하고 C가 모자 관계라고 하면 A하고 C의 관계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부자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거기 지문에 딱 표면적으로 드러난 관계를 이렇게 좀 써주세요. 그 다음이야. 세 번째는 부정반응. 인물에 대한 부정반응을 표시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A가 C에 부정반응을 했다. 이렇게 좀 써달라고. 그런 부정반응이 있다면. 긍정반응은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 야, A가 C에 부정반응을 보이면 C도 A에 무슨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부정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야지 부정인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날 수 있어?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래. 그런데 내가 지금 긍정반응은 표시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요 A와 다르게 C가 A에 대해서 긍정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럴 때는 표시를 해줘야지. 왜? A하고 C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됐어? 그래서 인물을 나열해주고 그 인물 간의 반응, 부정반응을 중심으로 표시를 해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한 그 사건을 부정반응하고 관련 지어 주세요. 누구의 부정반응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했어? 이거를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써달라고. 아니면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다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 내가 지문을 읽고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법 하나. 이거와 내가 문제를 풀었어. 그런데 문제에서 틀린 게 나타났네. 보기 문제 빼고. 아니, 보기 문제도 마찬가지야. 보기 문제도. 그럼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서 정오답을 확인하는 것보다 이거를 하는 거지. 이거를 했을 때 그 틀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따져주시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이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누락됐기에 그 문제를 틀린 것인지를 따져본다면 내가 지금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 매번 해달라가 아니야. 지금 이런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왜 내가 자꾸 이런 기본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서 연계바를 느꼈어. 지금은 여기에서 연계바를 느꼈을 때, 그리고 이 지문이 적절하게 소화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18, 19번의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라고. 18, 19번에서 답을 내기 위해서 지문으로 18, 19번이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다시 얘기했잖아. 문학에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해서 쓰는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야지 선택 과목에 대한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돌이켜봐. 내가 18번, 19번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몇 번 돌아갔는지, 지금 이런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18번, 19번 문제 풀 때 지문으로 안 돌아갔어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이야 21번. 21번도 좋은 문제입니다. 21번에 5번 선택지를 보는데 21번에 5번. 왜 21번에 5번이 좋은 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21번에 5번을 볼게요. 21번에 5번 뭐가 틀린 거냐면 두 번째 줄. 거기가 틀렸지.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상황. 이 부분이 틀렸어.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 6쪽에 오른쪽 지문을 봅니다. 6쪽의 오른쪽 지문. 6쪽의 오른쪽 지문을 보시면 네 번째 줄이야. 태규야,
떼어줘. 제 목소리가 꿀보이스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꿈나라로 빠져들게 만들잖아? 다시 거기 오른쪽 지문입니다. 네 번째 줄 보시면 그 네 번째 줄이 들어있는 문단을 보겠습니다. 그 문단 밑에도 두 번째 줄이야. 짙은 글씨.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그럼 이제 그 지문 마지막 줄을 볼게요. 그 지문 마지막 줄. 대경실색이 무슨 뜻이야? 큰일 날 소리야. 그러면 만약에 대경실색을 지금 기뻐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21번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21번에 5번은 답을 낼 수가 없어. 대경실색은 놀라서 정신줄을 놓는 게 대경실색이야.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냐면 부정반응이에요. 부정반응. 부정반응. 왜 부정반응이야? 그렇지. 지금 앞에서는 여우를 2마리 잡아야지 변이 안 생기는데 여우를 1마리밖에 못 잡았다거든. 그럼 여전히 이 상황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죠.